불과 얼마 전인 2021년 3월 23일의 일입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화춘잉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중국의 신장 문제 그리고 인권 문제를 공격하는 미국과 서방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날 화춘잉은今天的中国已不是120年前的中国, 즉 오늘의 중국은 120년 전의 중국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120년 전, 즉 1901년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에 화춘잉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일입니다. 역사의 변곡점 15번째 편으로 왔습니다. 한번 되짚어보면 사실은 15편이 넘죠. 제일 처음에 오버뷰에 해당하는 0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15번째 편인데 중간에 우리가 번외편을 한 편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17번째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재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꾸준히 이렇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태평천국의 난으로부터 시작된 중국의 격동에 대해서 이제 5번째 편으로 왔는데요. 티저에 나왔던 그 중국 외교부 대변인 화춘잉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입니다. 2021년 3월 23일에 있었던 기자회견이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2021년의 입장에서 120년 전이라고 하면 1901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01년에 중국에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가가 중요한데요. 1901년 중국에서는 의화단의 난이라고 하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서양에서도 소설로도 제작이 되고 또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이제 중국은 8개 나라 8개국의 외국 군대가 북경의 자금성을 점령하는 아주 상징적이면서도 큰 치욕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때 열강들이 내놓은 요구사항들은 지금 우리가 보더라도 깜짝 놀랄 수준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뭔가를 요구하더라도 과연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을까가 좀 의문되는 그 정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편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특히 러시아라는 이름이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중에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한일 합방에 있어서 아주 큰 단초를 제공하는 러일 전쟁, 그 러일 전쟁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의화단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어떤 그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 집단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지막까지도 대단히 정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산동성을 중심으로서 일종의 그 무술 종교적 성격을 가진 집단이었습니다. 오래된 것입니다. 원래 이 청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기 훨씬 전인 건륭제 43년, 그러니까 1778년인데요. 이때 공식 문서에 처음으로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권법을 익히는 집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화단의 난을 영미권에서는 박서 레벨리온이라고 해가지고 박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권투하는 그 복서하고 같은 겁니다. 의화권이라고 하는 같은 초보적인 권법 익히는 집단이었는데요. 통일된 조직도 없었고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권법도 통일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서양 세력이 진출을 하면서 일자리 이런 사람들이 서서히 이제 유입되기 시작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일종의 그 옛날에 우리나라의 시장통에 가면 자주 보이던 것인데 차력쇼가 있지 않습니까? 뭐 배 위에 이상한 거를 올려놓고 부순다든지 뭐 불을 가지고 뭐 입안에 넣는다든지 하는 그런 차력 쇼를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혼란기에는 이런 원리주의자 집단은 흔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제 한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신조권, 그러니까 신이 돕는 권법 의화단이라고 돼 있고, 뭐 그냥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뭐 중원이 어떻고, 뭐 무협지 보면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요 부분이죠. 대법국 따파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프랑스죠. 프랑스가 침범하고, 그 다음에 영미 덕아, 영국, 미국, 그 다음에 이제 덕이면 이게 그겁니다. 저기 독일,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러시아입니다. 이런 외세가 양귀자가 침입을 하고 있어서 대청일통 정강산, 대청나라를 일통으로 해서 강산을 평화롭게 하겠다라고 뭐 이렇게 이제 경문을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어떤 통일된 어떤 군사 행동이 일어났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수의 대중들이 의화단에 관심을 가지고 청나라 황족들도 동조를 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이 베이징에도 그냥 이렇게 평화롭게 들어왔던 겁니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그러니까 모두가 그랬던 것도 아니고 통일된 지도부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1900년 5월경에 베이징에 출연하게 되면서 이 중에 한둘이가 뭐 서양 교회에다가 뭐 기껏해야 돌을 좀 던지는 정도의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서양 선교사가, 그 다음에 서양 외교 사절들이 좀 불안감도 느꼈겠지만 그러지 말고 이거 좀 잘 해달라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청나라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미온적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서태후 얘기가 나오는데, 서태후가 이걸 한번 어떻게 이용해 볼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1900년 5월 28일에 베이징 주재 8개국의 공사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개최하고 나서, 자, 군대를 동원하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에 통보를 했죠. 그러니까 청나라가 진입 시점을 좀 늦춰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는 못하겠다라고 하고, 바로 그 다음날 제일 처음에 1차 400명이 베이징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총 이제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왔던 군대의 숫자가 나오는데, 제일 많은 숫자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영국입니다. 무려 육군이 무려 10,000명이고, 그 다음에 해병대가 2,000명이고, 숫자로는 일본이 제일 많습니다. 육군이 20,000명이나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러시아, 프랑스, 미국, 독일, 이태리,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그 당시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이중제국이죠. 요 나라들이 군대를 파견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일종의 이게 기념사진입니다. 이 기념사진인데 옆에서부터 보시면은 요게 이제 영국군, 그 다음에 요게 미국군, 그 다음에 호주군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당시에 인도군입니다. 그러니까 영국군, 호주군, 인도군 이 세 나라는 같은 나라니까 한 나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프랑스군, 그 다음에 여기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여기 이태리, 일본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가는데 러시아도 참전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러시아는 여기 사진에는 지금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청나라 조정에서 의화단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즉 의화단을 이용을 해가지고 외국에 저항하자라고 하면서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전쟁 준비에 돌입하게 되죠. 이때 이미 유폐되어 있던 광서제는 화친을 주장했지만 이미 정권은 서태후에게 넘어가 있었고, 서태후는 이를 묵살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의화단을 진압한다라고 하면서 군대를 동원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때부터 열강들이 전혀 얼굴이 달라져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와 있던 독일에서 와 있던 공사입니다. 크레멘스 폰 캐틀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외국인 지역을 포위하고 외국인 철거 명령을 청나라 정부가 내렸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러 갔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카이저 윌헬름 2세입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 이제 독일 제국 황제죠. 그래서 이 사람이 포로로 잡을 필요도 없고 중국인이 독일이란 말만 들어도 공포에 떨도록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 나오는데 타우젠드 야렌 디 훈은, 즉 천년적 훈족과 같이 이라고, 천년 전의 역사, 사실 그 천년적 훈족이 이 중국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죠. 그런데 파병을 하면서 이렇게 연설을 해서 민족 감정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파병은 이제 했습니다만은 외국인에 대해서 중국 내 그 기독교,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중국 내 기독교들에 대해서 아주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한 학살과 잔혹 행위를 발생했고, 또 서양인 남자를 죽이면 은 50냥을 주고 서양인 여자를 죽이면 40냥, 아이를 죽이면 30냥을 상금으로 준다라고까지 했던 것이죠. 이러니까 의화단하고는 전혀 무관한 중국 사람들도 막 가담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서양 사람 188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기독교 신도들이 중심이었는데 4만 5천 명의 중국인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투가 개시가 되었고, 지금 이 그림은 당시 일본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일본 중심으로 그렸는데 실질적으로 일본은 이제 이 당시에 연합군을 이끌었던 것은 형식적으로는 독일 장군, 왜냐하면 독일 공사가 죽었지 않습니까? 독일 장군이고 실질적으로는 영국이 주도했습니다. 6월 17일 전투를 개시하고 나서 7월 14일 텐진 전진을 함락하고 한 달 후인 8월 14일 날 베이징을 함락해 버렸습니다. 이 사진이 아주 그 전형적으로 그 상징적인 사진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북경 자금성에 있는 태화전입니다. 그래서 8개국의 군대가 중국의 정궁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그리고 그 당시에 서태후라든지 황족들은 전부 다 서쪽으로 도망을 다 쳤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정궁이 이렇게 외국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을 당한 이런 사진입니다. 이것이 바로 1901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1901년에 있었던 일이고, 제가 티저에서 중국의 그 외교부 대변인 화춘잉이 지금의 중국은 120년 전의 중국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것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1901년 플러스 120 하면 2021년이 나오죠. 그래서 2021년에 미국과 서방이 중국에 대해서 신장 위구르 문제라든지 또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중국은 이제 120년 전의 중국이 아니다. 즉 이때의 중국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또 아주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어디냐면 러시아가 만주를 침공이 시작되는 것을 러시아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이 상당히 재미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여기에 보면 요 서 있는 사람이 러시아 옷이 아니죠. 이 사람이 지금 중국 청나라 관헌의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무슨 문이 있고 여기에 깃발이 달려 있는데 여기 어떤 여인이 서 있고 여기 러시아 군대가 쭉 도열을 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이 여인이, 물론 이런 일이 정확하게 있었다는 증거는 없죠. 하지만 이 사람이 러시아 군대에다가 문을 빌고 있는, 그리고 나서 이 장면에 대해서 청나라 군대면 어떻게 뭐 자기들을 쳐들어오니까 막아야 되는데 막을 생각도 못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 문을 통과해서 그냥 가버렸던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그 당시에 러시아와 만주의 국경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10만의 병력이 동원되었다가 그 이후에 10만을 정원해서 20만이 되는데 만주 전역을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영국 입장에서 러시아가 이렇게 만주 전역을 점령을 해버리니까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영국과 일본이 우리도 군사 파견해서 우리랑 그러면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냐라고 하니까 더 이상 진격은 중지했는데, 그 이후에 철군에는 동의했지만 일본과 영국은 러시아에 대해서
그 이후에 전혀 신뢰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바로 러일 전쟁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맺어진 것이 베이징 의정서입니다. 중국에서는 신축 조약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제가 사진 2장을 이렇게 붙였는데 큰 문제는 없죠. 잘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요 사람이 중국 사람들이고 이쪽이 중국 측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서양 열강들이 있고 요 사람이 보이죠. 요 사람이 바로 그 일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참전했던 8개국이 이렇게 쭉 앉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뭔가 요구하는 것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베이징 의정서의 내용입니다. 당시 청나라 11년 예산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45억량. 그리고 이걸 1940년까지 배상하라라고 해서 연리 4% 이자를 붙입니다. 엄청난 이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돈은 뭐 중국은 갚을 생각도 없었지만 갚을 입장도 못 대고 있었습니다. 배상금을.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중국이 공산화되고 나서 당시 공산주의 국가였던 소련, 그러니까 러시아의 후신인 소련, 그 다음에 독일의 후신인 동독, 서독이 아니죠, 동독,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헝가리에서 공산권으로 들어갔던 헝가리, 요 세 나라에 대해서는 이 돈을 나중에 모택동 정부가 배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여기 보면 베이징과 모든 철도 연변에 외국 군대를 언제나 배치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합니다. 기존 통상조약에 대해서 무제한적 수정 요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을 독일하고 일본에 파견해서 사죄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군대를 파병했던 8개국을 제외하고도 네덜란드, 스페인, 그 다음에 벨기에마저도 이 의정서의 조약에 이제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왼쪽에 보이는 요 의정서의 왼쪽에 보이는 부분이 전쟁에 이긴 사람들의 그 사인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청나라 쪽의 도장과 사인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중국이 식민지화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네,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중국은 식민지 상태로 들어갔다라고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맛을 본 열강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더 이상은 주저하지 않고 중국 침략을 가속화합니다.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사죄하는 진사 대신을 파견했다. 중국 역사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사건인데요. 진사 대신을 파견하고 또 모든 철도의 연변에 외국 군대가 상시적으로 배치가 되는 일까지 일어났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때 참전하지도 않았던 네덜란드, 스페인, 벨기에마저도 이제 숟가락을 얹기 시작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다시 번외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번외편은 스토리의 전개와는 약간 벗어나 있지만 내용을 아시면 이해에 훨씬 도움이 되거나 또는 이해에 필수적인 내용으로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 번외편은 Great Game, The Great Game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번외편이 첫 편은 정한론에 관한 것이었죠. 이번에는 The Great Game을 가고 그 내용을 아시면 그 이후에 일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아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얘기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때까지 들어보셨던 내용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